네, 지금부터는 8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이제 이번 주에는 8월 9일 날 좀 중요한 이벤트가 사실 하나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그래서 삼성그룹주에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근데 이게 또 삼성그룹주가 시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결정될지 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7월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이 1.1% 상승. 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흔히 PPI라고 하는데 요거는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IPO 계속 하는데 롯데렌탈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일까지 또 청약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8월 10일 이제 화요일 날은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저도 좀 주목이 되는데 흥행에 실패했는데 주가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네. 체크를 해보시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네. 그날 또 발표된다고 하고요. 8월 11일 날은 이제 모바일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그때 갤럭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될 거예요. 네. 저녁에.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또 MSCI에서 분기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발표가 돼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편출 종목은 없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그건 MSCI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몇몇 기업들은 이번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날부터 이제 12일까지 8월 11일, 12일은 수소 연료 탱크 만드는 기업 중에 그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있어요. 예. 이 회사가 좀 청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8월 12일 날은 이제 우리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의 6월 산업 생산 이제 데이터가 그날 또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8월 13일 날은 미국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또 소비 심리가 또 어떻게 발표될지 체크를 한번 금요일 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변수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니까 역시 이번 주도 일단 삼성전자가 한번 그 지난주에 좀 오르다가 네. 주 후반에 좀 꺾였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여기서 왜냐하면 전자가 또 꺾여버리면 증시가 또 약간 또 3200 초반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전자를 어쨌든 무조건 내가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간에 시장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고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8월 9일 날 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가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삼성전자 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예. 폴더블 폰이 일단 어쨌든 많이 팔려야 돼요. 네. 이게 또 안 팔리면 삼성전자 주가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예. 기대한 거 이상의 스펙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번 달 아마 말부터 폴더블 폰이 판매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한 9월 중순까지는 판매 데이터를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기존보다 잘 팔리는 것 같다. 이게 왜냐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잖아요. 이게 생태계가 확산이 돼요. 네. 폴더블 폰은 기기가 큽니다. 예. 이게 P니까 네. 그럼 OLED도 많이 들어가고 아. 거기 들어가는 이제 스펙이 향상되니까 메모리도 많이 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도 판매 단가도 올라가요. 네. 그래서 중요한 모델이니까 이번 주에 있을 언팩 행사부터 9월까지는 한번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 데이터까지 긴 흐흡으로 그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일정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중국과 미국에서 다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높게 올라가면 긴축 이슈가 좀 생기니까 특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지 네. 적게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은 있는데 사실 옵션 만기 영향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옵션 만기 쪽보다는 어쨌든 이번 주에 계속 이슈가 되는 건 삼성 이슈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증시 또 방향성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었고요. 네. 또 올해 순매수만 17조 원에 이른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부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게 좀 부담 요인이 아닐까요? 돈이 그쪽으로 가니까 해외로.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워낙 예. 많이들 그쪽으로도 가고 또 특히
요즘에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잖아요. 분위기가. 시장. 물론 중국은 또 안 좋긴 하지만 대부분 워낙 미국 중시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했는데 근데 전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국내가 안 되니까 난 이거 국내 팔아서 미국으로 갈래.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지금 해외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부진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요. 물론 지난주에만 좀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올해 거의 한 개인 투자분들이 60조 가까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따지면 거의 120조, 130조 합쳐서 그 정도 샀어요. 예. 그래서 국내와 해외는 좀 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각자 좀 다르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예수금이 약간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예수금이 여전히 지금 줄질 않아요. 지금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70조 정도 된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 네, 고객 예탁금이.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뭐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M2라 그러죠. 이제 즉시 현금할 수 있는 뭐 적금이라든가 1년 안에 뭐 현금할 수 있는 자금들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들을 합친 이제 M2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과 펀드 있죠. 이 비중을 딱 따져봤더니 그게 한 3.8%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과거에 최대치가 9%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IMF 때. IMF 끝나고 99년도에 IT 버블 생길 때. 그때가 9%. 그때가 훨씬 그러면은 그 M2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훨씬 컸던 거죠. 2007년도가 6%, 지금이 3.8%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더 늘어날 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해외 증시는 해외 증시고 사실 저는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다. 이게 국내 걸 빼서 해외 걸 사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이 해외 증시가 좀 좋아서 한국에서 빠져나간다. 그렇게까지 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너무 이게 시장이 좀 늘어져 가지고 결국 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이제 주가 올라오니까 막 개인들이 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쳐서 팔고 나갈까 봐 저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미국 증시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아예 주식을 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저는 해외 증시랑은 좀 무관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니까 뭐 7월 제조 PMI가 50.4로서 좀 상당히 낮고 또 2분기 성장률도 뭐 예상치보다 낮아서 7.9% 이렇게 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준율 인하도 했고 또 이어서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 부양을 한다면은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미리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지표가 꺾인 거를. 그래서 그걸 좀 선제적으로 지준율을 좀 인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중국이 금리 인상할까 봐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금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금리 인상을 걱정할 게 아니라 경기 둔화가 오히려 걱정이 됐던 것 같죠. 근데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500에서 800 갔다가요. 거기서 800에서 한 20%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갑자기 금리 인상 선언해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중국의 긴축은 한국한테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단기간에. 근데 중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만약에 하반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혹시라도 금리까지 인하하게 된다라면은 물론 역으로 보면 이렇게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또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요새 중국을 보시는 분들이 뭐 그건 알겠는데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게 규제 이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규제 이슈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게 경제 지표보다는 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이 뭐 계속 빅테크도 규제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규제하다가 이제 드디어 게임은 뭐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막 타격을 좀 입었는데 어떨까요? 지금 게임주들 이런 충격 좀 벗어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게임주하고는 상관없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중에 이거는 제외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의존하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게임 규제를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중국처럼. 네. 일부 옛날에 이제 뭐 게임 규제 이슈도 있었지만 예.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규제 강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중국 이슈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 그 정신적 뭐 아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 이제 중국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던 게임 업체들 주가가 그 당일날 그냥 뭐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중국의 게임 회사인 텐센트도 폭락하고 예. 미국의 게임 회사들까지도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네. 당연히 앞으로 게임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게 성인 게임 대상은 아니에요. 아, 예. 미성년자, 예. 미성년자들 게임 좀 대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판호 발급이라고 네. 제발 이제 판호 좀 발급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게임 출시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펄어비스가 네, 게임 받았죠. 판호 하나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좀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판호 받는다고 이제 호재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판호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아니 중국 기업도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네. 한국 기업들한테 문호 개방을 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게임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중국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기업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데다가, 네. 그리고 판호 발급에 대해서 기대 그렇게 많이들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 면에서는 오히려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게임주 투자했던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중국에 게임 투자를 해놨더니만 예. 이게 지금 이슈가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일단 돈을 빼고 옆 나라 이제 한국은 매력적인 회사가 있거든요. 예. 보면 찾아보면은 오히려 수급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나쁘다가 아니라 예. 그런 또 반사이익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추측이지만 네. 반사이익 가능성도 일부 있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너무 그냥 게임주를 중국 영향 받아서 악재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빅테크 기업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하고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은 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중국 어떤 시장도 말하면 그 분야별로 이렇게 약간 명암이 갈린다, 이렇게 잘 구분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공산당 이제 독재 체제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한마디로 그거죠. 기어 오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특히 빅테크 회사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은 덩치가 엄청 크고 중국 인민들의 빅데이터를 엄청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게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대로 크게 놔두면 안 되겠다. 네.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래서 한번 때려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수출 산업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거의 중국 내수 독점 플랫폼. 네. 그리고 사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교육이 뭐 중국 사교육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사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빈부격차를 더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하고 이 빈부격차, 네.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리는 이 기업들을 그냥 일단은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중국 내수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네. 근데 나머지 뭐 태양광, 풍력 아니면 2차 전지, 네. 반도체는 그런 쪽에 속해 있지도 않고, 중국의 제조 굴기라고 하나요? 네. 그거 하려면은 더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규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수 쪽은 규제를 하지만 해외 수출 잘하고 있고 네.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들은 더 키워되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이 규제를 하니까 모든 섹터가 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좀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그런 기업, 만약에 중국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이제 그 제조업체들 있죠, 중국의. 네. 서비스나 내수보다 수출형 제조업체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신설됐던 중개형 ISA,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죠. 요게 이제 비과세한다는 이런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좀 뭐 급증세이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고, 또 증권사의 IRP 이제 개인형 네. 퇴직연금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그 돈들이 이제 증권사로 몰려들면서 증시에도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네. 어떤가요?
일단 이제 ISA가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세 가지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일임형, 예. 신탁형, 그 다음에 이제 중개형이 있는데 예. 그 신탁형은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고 네. 일임형은 이제 그 증권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맡기는 네. 거죠. 근데 두 개 다 만기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그 투자의 제약이 좀 많대요. 네. 그래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 이번 2월에 새롭게 등장한 게 그 중개형. 중개형인데 예, 예. 이건 이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자기 뭐가 좋냐면 자기 임의대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7개 증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제 화두가 되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비과세. 네. 예,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면 20% 정도 되는 양도세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ISA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네. 이제 연간 1억 원까지는, 그러니까 전체 납입 한도가 1억 원이거든요. 네. 1억 원까지 이제 한도가 있는데 그 돈을 벌게 되면 이 계좌를 가지고 이 2023년부터 내가 수익을 내도 5천만 원을 벌어도 이제는 비과세예요. 예.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거 당연히 아직은 좀 시간은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정도인데 최대 1억 원까지 이제 나중에 한도가 이제 납입 한도가 있게 되고 중간에 해약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3년간 유지하시면 비과세. 그래서 세금 우대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 그냥 주식 계좌보다는 예. ISA가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되게 좀 흥행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주가들이 꽤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너무 그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근데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0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LG화학도 최소 70에서 80% 지분을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7, 80%면 굉장히 많은 지분이거든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분할할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정이 되니까 기관 투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마다 이노베이션을 보는 좀 그 분들의 시각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이거 볼 거 뭐 있냐. 이노베이션 이제 기업 상장하게 되면 배터리는 이제 어차피 다른 회사가 될 텐데 매력 없다. 차라리 다른 거 사라. 예.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을 해도 떨어져 나가는 걸 감안해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그 정유하고 네.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예. 배터리. 네. 그 회사 합치면 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시총이. 그 평가받는 게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평가를 받아요. 근데 지금 이노베이션 시총이 22조거든요. 예. 그럼 배터리 시총은 지금 2조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2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2조 원이면 가치 평가를 아예 못 받는 건데, 그래서 할인을 해도 지금 삼성 SDI보다 수주 잔고가 많아요. 네. 근데 삼성 SDI가 시총이 50조 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노베이션 시총 50조만 잡아줘도 거기에 이제 지주사 할인율 50%딱 잡는다고 치면 우리가 25조. 네. 뭐 거기에 좀 이제 IPO하면 지분 희석이 되니까 예. 그거 감안해도 20조는 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상. 그런다면 이노베이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20조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네.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거 아닌가.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물적 분할 이슈나 이런 게 불편한 거죠. 네. 차라리 이거 할 거면 그냥 SDI 하고 말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작년에 LG화학도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결국엔 이제 올라갔지만, 그래서 결국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SK이노베이션도 회복하는데. 예. 다만 가치 평가상 물적 분할을 반영해서도 지금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업종들 있다면 어떨까요? 네, 이번 주도 지금 8월도 마찬가지인 게 소외주가 계속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소외주들의 반란. 소외주의 반란.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소외주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기업들도 계속 괜찮겠지만 네. 지금 소외주 중에서 그 한 달간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지금 주가 못 올라갔던 기업들의 수익률을 찾아보니까 네. 제일 많이 못 올랐던 섹터가 5G입니다. 아, 5G가 가장 그 통신 장비 있잖아요. 예, 예. 이쪽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통신 장비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주들 있잖아요. 예. 친환경주 중에서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쪽 섹터들이 일부 올라간 게 있는데 수소랑 태양광이 너무 안 갔어요. 네. 이 기업들도 최근 한 달간 마이너스 수익률 나왔는데 아마 올해 10월 달 되면 정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4분기 정도에.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수소나 태양광 같이 좀 부진했던 네. 친환경 섹터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도 하나 정도는 꼭 사놓으세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완화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게 당장 올해 가을에 안 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잖아요. 네. 해외여행을 많이들 할 겁니다. 그렇겠죠. 백신 접종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재 기업들 좋아지는 거는 진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안 가서 답답해서일 뿐이지, 이런 소비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면세점, 네. 화장품, 예. 뭐 의류,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이제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네. 뭐 주류 회사들 예. 이런 쪽도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거기에 카지노 네. 같은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정도만 네. 이렇게 편입을 해서 좀 가을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이제 연불리 보고서 듣는 순서입니다. 네.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덕분에 이거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진짜 근데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썼다는 것 자체도. 네. KB증권의 이은택하고 이혜원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네. 이게 케인즈 아시죠? 예. 그 경제학과. 경제학자. 케인즈의 예언이라고, 이건 진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걸로 당장 돈 번다가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 앞으로 뭘 봐야 되겠다. 네.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플랫폼이 중요한지 네.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인류는 어떻게 현실을 등지고 메타버스로 기이하게 되는가. 네.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열광인지 예.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걸 네. 경제학과 케인즈가 예언한 거에 그 연결고리로 쓴 건데 네. 되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되게 좀 긴데 어렵진 않아요. 예. 읽어보시면 되게 술술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약만 한번 해드리면 네. 케인즈가 뭘 예언을 했냐면 우리 인류가 그때 1930년도에 100년 후의 세계를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산성이 8배나 늘어나서 네. 우리 인류는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된다고 예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노동시간이 줄면 사람들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뭘 할 거냐?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예. 같은 급여를 만약에 받는다면 관심이 이제 노는 쪽으로 집중되겠죠. 여가 쪽으로. 예, 여가, 즐거움, 네. 그리고 아름다움. 네. 예, 이런 쪽에 아마 사람들이 집중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했던 게, 인류가 지금 자본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잖아요. 네. 돈이 많아지고 있고, 그 기술 혁신이 되니까 옛날에 10시간 걸려서 할 일을 이제는 우리가 기계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훨씬 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그것도 안 맞는데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네.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쪽의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대신에 다른 쪽의 일자리가 커버를 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진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15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3시간 일하는데 네. 그럼 시간이 진짜 남아돌거든요. 그 남는 시간 내가 뭐를 할 건가? 이게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2030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태와 지루함 같은 거를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미 벌써 시작을 한 게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보고 예. 넷플릭스를 보고 아프리카 TV 있잖아요. 예. BJ들의 왜 열광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즐겁게 해준대요. 내가 지루한 거를 커버를 해준대. 이 사람들 영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대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점점 더 남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산업은 더 커지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무한정 볼 수가 없는데 메타버스 세계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무한정 놀 수가 있대요. 네. 게임 아마 해보시면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게임은
진짜 해보시면 저도 옛날에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10시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페인된다 하죠. 그러니까 막 빠져드는 거예요. 예. 근데 메타버스가 게임 기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나 이거보다 훨씬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안에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네. 장시간 즐길 수 있고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요. 돈을 많이 지불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메타버스랑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자세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메타버스가 이제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앞으로 진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점점 갈수록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줄어드는 노동 시간에 뭐를 할 거냐, 어느 산업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냐, 네. 결국 여가인데 그게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보고서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1편이라서 나중에 또 2편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네. 2편 나오면 또 한번 나중에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첫 주 시장은 그럭저럭 순항한 셈이지만은 앞으로도 뭐 긴축 이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비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세심히 살펴보시고 또 잘 조정하셔서 다가오는 가을 장에 잘 대비했으면 합니다. 연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성환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